LA시의회가 시내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안에 대한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2025-26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 팹사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예정보다 한 달 늦춰 시작됐습니다. 연말 헐리데이 시즌 온라인 쇼핑을 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가운데 개인정보나 신분 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의 쇼핑을 강조했습니다. LA 오토쇼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현대, 기아 등 한국 브랜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와 최신 기술들이 공개됩니다. LA 카운티에서 메디케이나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 프로그램들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 바디샵 업주가 $120만 달러는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최대 $50만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하원 45지구에서 개표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데렉 트란 후보와 미셸 바스틸 후보 간의 표차는 480표 차로 벌어졌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맷 게이츠가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 여성 법무장관 출신인 팸 본디를 새롭게 지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에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 이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여러 개를 실을 수 있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무비자 입국 조치를 확대, 재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LA 돌비 티어러에서 어제 저녁 2024 마마 어워즈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일본에서도 이어졌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연이은 K-팝 스타 공연에 관중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양키즈의 에런 저지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6연승을 달리던 LA 레이커스가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118대 119, 단 한 점 차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연말 헐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선물 용품을 구입하는 주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신분도용 사기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전미은퇴자협회, 연방거래위원회, LAPD, FBI 모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말 시즌을 노린 각종 쇼핑 관련 사기 및 신분도용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설문조사를 인용해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올 3분기에만 LA 카운티에서 5만 3천여 건의 신분도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기성 배송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주민들이 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온라인 쇼핑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온라인 쇼핑에 수많은 개인 및 금융 정보가 교환, 노출되는 시기인 만큼 온라인 쇼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온라인 판매 업체에 로그인하기 전에 늘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온라인 툴바면 이 웹사이트 가장 상단에 위치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안전함이라고 표시된 웹사이트는 신뢰할 만한 뜻입니다. 내 금융정보, 카드 정보를 집어넣는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웹사이트 위에 안전함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주소 창에 HTTPS 표시가 뜨면 보안이 강화된 웹사이트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카페나 음식점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은행 계좌나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신용카드 정보는 특히 보호하는 데 신경을 바짝 쓰고 스마트폰의 노트 기능에 패스워드도 설정하지 않고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버릇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신뢰할 만한 패스워드 앱을 사용해야 하며 패스워드도 알파벳과 숫자, 심벌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 목록과 지급 방식에 대한 확인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내용이 이메일이라면 일단 사기성 이메일로 의심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번호, 세금보고 아이디,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아마존은 절대로 이런 걸 묻지 않는데 웬만한 온라인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이런 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게 묻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노리거나 함부로 열면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는 특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요구됩니다. 의심스럽다고 여겨지는 거래가 있다면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해 빠른 조치,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는 배송된 물건의 도난 사건도 급증합니다. 물건을 직접 받을 사람이 없는 빈집에 배송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이웃에게 맡기거나 직장으로 배송지를 선택해 도난 사건을 방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직장에 엄청나게 큰 거 막 와가지고 앞에서 전달해주기도 어렵고 막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네. 요즘 아마존이나 페덱스, UPS는 고객이 집 외에도 각 서비스 센터 또 제3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말고 직접 눈으로 봐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눈으로 쇼핑하러 오프라인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를 방문할 경우, 백화점을 방문할 경우 소매치기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이 당부됐고 주차도 대낮에 내가 쇼핑센터로 들어갔지만 집에 갈 때는 깜깜한 밤이 될 수 있으니 주차도 환한 곳을 잘 선택해서 주차할 것. 그리고 내가 산 물건 너무 많아서 차에 미리 갖다 둔다라고 할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할 것 등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펜타닐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주정부 태스크포스가 많은 양의 펜타닐을 적발해 압수한 가운데 LA시의회는 이 펜타닐 검사기 배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펜타닐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소량 흡입만으로도 치명적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 사망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 약물 대응 태스크포스가 다양한 지역 사법기관들을 지원해 이루어지는 단속작전을 통해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총 170만 개 이상의 펜타닐 알약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알약과 원료등을 포함해서 모두 1,541파운드의 펜타닐을 압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휴대용 펜타닐 검사기를 배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지난 19일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검사기는 사용자가 별도의 훈련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검사 대상 물질에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26학년도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FAFSA가 어제 공식 오픈됐습니다. 지난 2024-25학년도 이 FAFSA 문제 때문에 많은 이 학부모들이 고생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공식 오픈됐는데 이번엔 괜찮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펩사 신청서는 전통적으로 10월 1일에 시작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혼란스러운 출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접수 시작을 연기했습니다. 펩사 양식 제출은 학생들이 연방 펠그랜트, 학자금 대출, 기타 종류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매년 수백만 명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제한된 수의 학생과 가족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2025, 2026년도 양식을 테스트해왔습니다. 미국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베타 테스트 전반에 걸쳐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펩사를 개편했는데 기술적 문제와 처리 지연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새 펩사 양식은 예정보다 몇 달 늦게 출시되어 대학들이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제때 발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펩사는 지난해 버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학생들의 양식 작성을 도와준 관계자들은 펩사 신청 절차가 매우 순조로웠다고 밝혔습니다. 펩사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이지만 캐그랜트를 포함한 주정부 프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내년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학별로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메디칼이나 푸드 스탬프 같은 저소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공공소셜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달인 10월을 기준으로 메디칼과 칼프레시, 옛 푸드 스탬프입니다. 또 자택 간병 서비스와 현금 보조 프로그램, 제너럴 릴리프 켈웩스 같은 카운티 내 저소득층 대상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한국어 사용자가 모두 32,4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0월에 31,131명보다는 4.1% 많은 것입니다. 언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민족별 사용자 현황에서 한국어 사용자는 아시아계 언어 중에서 중국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 LA 카운티에서는 한국어에 이어서 베트남어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신청은 LA 한인회, LA 한인 가정상담소, 이웃케어 클리닉 같은 관련 한인 단체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인 해당자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 한인 단체들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 또 관련 정보가 더 알려지게 된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시내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안에 대한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이외의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LA시 의회가 시내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안에 대한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1일로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표결 연기는 호텔 소유주들이 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 올림픽 기간 동안 수만 개의 객실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호텔 측은 종업원 임금 인상이 회사 수익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20일 시내 대형 호텔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현행 $20 32센트에서 $25로 인상하는 안건을 최종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매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올림픽이 개막되는 2028년 7월 1일까지 호텔과 공항 종사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3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호텔과 공항업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LA시 관광국의 도알리우 사무국장은 임금이 인상되면 호텔이 숙박비를 인상하거나 호텔 직원을 줄이면서 고급 호텔과 컨벤션 사업에 피해를 주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20일 회의에서 임금 인상안 시행을 늦추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졸리 시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따르면 호텔 객실 점유율과 LA국제공항 승객 통행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후 6개월까지 시간당 $25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졸리 의원은 또 연간 최저임금 인상폭을 $1로 늦추자고 제안했는데 이 경우 올림픽이 치러진 이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퀴스 해리스 도슨 LA시 의장은 시의 입법 분석가에게 12월 11일 회의 전까지 시의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노조를 대표하는 수십 명의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은 올림픽 임금 지급이라고 쓰인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호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측은 의회가 관광산업의 압박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들은 호텔과 관광산업 근로자들이 도시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약 2만 3천 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이 공항 근로자들이지만 호텔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낮은 경향이 있어 호텔 근로자들의 인상 혜택이 더 큽니다. 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공항 근로자들은 평균 시급이 3달러 87센트 인상되고 호텔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6달러 24센트 인상될 전망입니다. 어드밴스드 오토파트가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하고 서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철수합니다. 어드밴스드 오토파트는 전국적인 자동차 부품 체인으로 전국적으로 725개 이상의 매장, 그리고 서부 지역의 4개 물류센터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어드밴스드 오토파트는 캘리포니아주에 13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약 4,700개의 직영점과 1,100개의 독립운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미국에 있지만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군도에도 있습니다. 배터리, 엔진오일 등을 취급하는 어드밴스드 오토파트는 이번 달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1억 달러의 매출에 6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삼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트리원의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피말리는 개표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날짜 21일까지 개표 결과 표 차이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선거구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현재 약 98%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미셸 박스트리 의원이 15만 6,096표, 상대 데릭 트란 후보는 15만 6,576표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에 보다 397표보다 더 벌어진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미셸 박스트리 의원이 3,734표 앞서고 있지만 LA 카운티에서는 오히려 트란 후보가 4,214표를 앞선 상태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안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끕니다. 더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장관 및 18개 정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은 과거 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일한 이력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저녁 LA 돌비 티어터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 무대에서는 헐리우드의 명배우인 더스틴 호프만이 시상자로 나와서 K-팝의 그룹 트월스에게 남자 신인상을 건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호프만은 어제 시상에 앞서서 한국말로 안녕이라고 인사한 뒤 영어로 오늘 이 자리는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K-팝 시상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보기 어려운 헐리우드의 원로 배우인 이 호프만의 깜짝 등장을 비롯해 어제 마마 어워즈는 아시아 무대를 넘어서 세계 대중음악의 큰 아이콘이 된 K-팝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1999년도 엠넷의 영상음악대상으로 출발해서 2009년 아시아음악 시상식이라는 의미의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마마로 이름을 바꾼 이 상식은 25주년이 되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 팝음악의 중심인 이 미국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LA 오토쇼가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행사 하루 전날인 어제 이 미디어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4 LA 오토쇼에서는 다양한 EV 차량과 운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최신 기술을 탑재한 신차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토쇼에서 주목을 받은 신차는 단연 현대와 기아 자동차로 현대와 기아는 오토쇼에서 EV 차량과 스포티지 차량을 공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다 넓어진 차 내부 공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특징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날 공개한 아이오닉 9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전기차량 SUV 모델로 에어로스태틱 실루엣으로 공기 역학과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이 정교하게 결합해 아이오닉 모델 특유의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조형미가 특징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모델들 중 가장 긴 3130mm의 휠베이스와 1980mm의 전폭, 1790mm의 전고를 자랑하며 2열과 3열 넓은 공간을 만들어 탑승객에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일스 존스 현대자동차 PR 매니저는 아이오닉 9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연하게 반응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소비자가 각자의 니즈와 감성에 맞게 변화하는 맞춤형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Families with kids, 2 or 3 kids, going to soccer practice, going to games, need to load a lot of gear. Every passenger has a USB port to plug in and charge their devices, that kind of thing. Everyone has a really spacious.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자녀가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자녀의 축구, 테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핸드폰 충전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충전 포트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2026년형 스포티지를 공개했는데 3가지 파워트레인 모델로 내연기관, 터보 하이브리드,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들이 있고 더욱 날렵하고 강력한 외관 디자인으로 실내에는 12.3인치 곡선형 터치스크린 1 디스플레이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는 스포티함을 강조한 S트림과 홈로즈파에 특화된 X라인 트림 등 HEV 모델 라인업 강화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험로에서도 거침없는 주행이 가능한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제임스 베이 기아 자동차 커뮤니케이션 부서 최고 담당자는 기아의 2026년형 스포티지 차량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reat for adventures and carrying all your cargo and your friends, but it's also very easy to use on a day-to-day basis. Sometimes people, I think, overbuy. They buy something that's too big for their day-to-day life. 스포티지는 다양한 니즈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큰 차량 내부 공간들을 통해 친구, 가족과 함께 오프로드에 나서거나 그로서리 쇼핑에 나선 운전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 LA 오토쇼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토쇼에 참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한국일보 홈페이지 koreatimes.com을 방문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떨어져서 오늘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밤부터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내일, 모레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수요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집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이나 차이가 나면서 60도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흐리고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중까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1도, 49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4도, 48도, 해안 지역은 65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1도, 낮 최고 기온은 55도 예상됩니다. 성매수 논란에 휩싸였던 법무장관 지명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집권 2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인준이 불투명해지자 전격 사퇴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내 인준이 트럼프 벤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고 트럼프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헌법과 법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게이츠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이나 인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매우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이양을 진심으로 존중하길 원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달 후면 물러나는 만큼 성비위로 논란이 된 인사가 물러난 것에 직접적인 논평을 삼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피에르 대변인은 곧바로 뼈 있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법무부에 대해 얘기할 때 더 넓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가 수사에 관해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당파성이 없어야 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이 최측근 충성파인 게이츠를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법무부와 또 산하 연방수사국 FBI 당국자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베테랑 검사 출신이자 측근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본디 지명자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남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소개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녀는 강력범죄에 매우 터프하고 플로리다 가족들을 위해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가 의회 내 트럼프 측근이었다면 이 팸 본디 지명자는 법률 분야의 측근 역할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들으신 대로 새 후보자로 지명된 팸 본디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입니다. 다른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후보자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출신인데다가 집권 1기 때인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진행됐던 1차 탄핵 심판 때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20년 가까이 검사로 활동한 본디는 공화당 소속으로 2010년 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2011년부터 19년까지 플로리다주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일했습니다. 2012년 26개 주를 대표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서 보수 진영에서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의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소송센터의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 패배했을 경우 대규모 부정선거 소송을 준비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본디의 이력을 보면 플로리다주 출신의 강경 보수 성향의 충성파와 개인 변호인, 팍스뉴스 등의 트럼프 당선인의 2기 내각 인선 키워드를 대체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게이츠가 자진 낙마한 뒤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속전속결로 본디를 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차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CEO가 오랜 라이벌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선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질 거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갈등에 불을 붙인 거지 이간질이죠. 네, 이 다 크신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요. 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에 제프 베이조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방금 말하라고 해서 들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베이조스는 그냥 무시해도 될 건데 화가 좀 많이 났었는 모양이죠. 100%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적어서 강하게 부인했고 머스크는 그러자 그렇다면 다시 정정하겠다 글쎄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직후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거액의 돈을 후원하고 선거 유세 현장에도 동행하는 등 핵심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와 우주 사업 등을 두고 오랜 경쟁을 벌여왔던 라이벌 베이조스는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인물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보고 있는데요. 98,636.12달러입니다. 98,600달러. 예.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어제 99,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0,0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 곡선을 그려온 이후 7년 만에 자릿수를 늘리며 10만 달러 시대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지난 4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전후로 기대됐던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었는데 대선일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파죽지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 당국자가 이런 고율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조치라는 범정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사가 이미 보여줬듯 한 국가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국가 자체에 존재하는 무역 적자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그것은 이 국가가 중국 및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을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부장은 트럼프 일기 시절 미중 무역전쟁 1라운드에 참전했던 베테랑 관료로서 트럼프 2기에서도 역시 중국 측의 협상단을 이끌 인물로 꼽힙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도 유명한 그는 긴장감이 흐르던 양국 무역 협상 진행 당시 중국은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중국 정부가 공개한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비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중국 기업은 가능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역외에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 자료를 보면 수출업자 등의 역내 외화 예금도 지난달 말 기준 8,36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6%가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달러 가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완 달러 환율은 2%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가를 상대로 무비자 입국 조치를 확대 재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한국 등 29개 나라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일본 등 9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의 대상국과 그 기간을 더 확대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확대해온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수교일에 처음으로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3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다가 2020년 3월에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핵심 공약인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추진할 경우 우리는 쫓겨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교역과 국경 안보를 포함해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대한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국경과 이민 관련 현황 대응에 순탄치 않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멕시코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군을 동원한 이민자 단속 방침 예고에도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며 정세 불안과 굶주림 등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등지기로 결정하는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브라도로 전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을 대부분 계승한 세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사회의 중남미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여한 공헌을 강조하면서 일부 범법 행위를 이유로 전체 이주민을 도매금으로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고위급 참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서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한국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서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키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하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는 6연승을 달리던 LA 레이커스가 어제 올랜도 매직과 경기를 가졌습니다. 앞서고 있었죠. 시종일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반 올랜도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시속게임으로 진행되더니 결국 마지막 경기 거의 다 보신 분들은 마지막 올랜도가 반칙 작전을 썼을 때 앤서니 데이비스를 대상으로 반칙 작전을 계속 썼었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얻은 자유투 2개가 실패됐고 그리고 경기 마지막 올랜도의 프렌치 바그너가 3점 역전 슛을 성공시키면서 올랜도가 119대 118 극적인 1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앤서니 데이비스가 극적인 재역전 슛을 날려봤지만 림을 빗나갔고 그리고 종료 부전은 울렸습니다. 레이커스는 6연승 행진을 마감하면서 시즌 10승 5패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사상 첫 50홈런 50도루의 신기원을 이룩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홈런왕 애런 저지가 만장일치로 양대리그 최우 선수인 MVP로 선정됐습니다. 일본 출신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선수는 어제 발표된 야구 기자협회 투표 결과 1위표 30표를 싹쓸이해 내셔널리그 MVP로 뽑혔습니다. 오타니가 MVP로 뽑힌 것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1년과 2023년 아메리칸 리그에서 MVP로 뽑힌 데 이어서 통산 세 번째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애런 저지가 예상대로 MVP로 뽑혔습니다. 저지 역시 기자단 투표에서 1위표 30표를 모두 받아 압도적인 MVP가 된 것입니다. 양키스를 월드시리즈로 이끈 애런 저지는 2022년에 이어서 통산 두 번째로 MVP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NBA 올스타전 계획표가 발표됐죠. 올스타전을 4팀으로 펼치는 토너먼트로 개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팀이 준결승을 치른 뒤 승자끼리 결승에서 맞붙는 새로운 방식의 올스타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NBA 사무국이 밝혔는데 또 어떤 올스타전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 예보돼 있으니까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